검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럼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검찰은 자신이 정해둔 타겟은 무조건 기소를 합니다. 예.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약간 의심만 되면 기소를 해. 일단 하고 보지. 예. 그리고 이제 무죄가 나옵니다. 무죄가 나오면 자신들이 또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또 항소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뭐 상고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그 당사자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돈 잃죠. 평판 잃죠.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완전히 그냥 인생이 아작이 납니다. 예. 윤석열이가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그냥 박살 납니다. 이 사람은 무죄가 나와도. 네. 자 그러면 이거 억지로 기소해갖고 억지로 항소하고 끝까지 싸웠던 검사는 결국은 틀린 게 되잖아. 그래도 검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책임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인정받아 오히려. 인정받는다고. 이미 얻을 건 다 얻은다고. 예. 그런 잘못된 이 검사들의 사고방식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박상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박상용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에서 네, 잘 정리되는 박준택 것이 의원님. 우리나라의 법 박준택 의원님. 체계입니다. 다시 봐도 힘들다 이거. 저 책임을 지지 않아. 다시 봐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건이야. 예. 이 하나의 사건이야.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야. 하나의 사건인데 공소장이 세 개가 액수가 다 달라. 그리고 줬다는 사람이 다 달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지적한 거야. 네. 시기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예. 그랬더니 저자가 아니 그럼 무죄 나오겠지 마 자식아 이거야. 너가 그거 잘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일부분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도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저 1.2%안 됩니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고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의문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제가 항상 문제 삼았던 맞아요. 요거를 아주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 제가 법률가일 때 보면은 그 형사 사건은 검찰이 무조건 3심 간다. 그러니까 유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자연인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면은 무조건 3심까지 갑니다라고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해요 미리. 그래요. 예, 이게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검찰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심지어 이제 구속 기소 사건들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네.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심각해지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 예. 형사소송법상에 그 형사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 뭐 되지도 않는 이 기소해가지고 구속 상태로 계속 두고 있다가 또 국가의 재정까지 낭비하는 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국가가 이제 그 피고인한테 무죄가 확정되면은 형사보상금을 줘야 돼요. 네. 구속 일수에 비례해서.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서 국가 재정 낭비하고 네. 그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삶의 어떤 이런 낭패감을 주는 거고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특히 상고심 같은 경우는 소위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심급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상고심에서도 사실관계를 좀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고자 하는 방식으로 상고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항소 상고를 좀 이렇게 어떤 정밀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하게 좀 규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평범한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나쁜 놈들 잡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내가 매불쇼에 배운 거를 우리 곽수산 씨, 최영진 씨에게 예.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재판 이게 매불쇼에서 배운 거예요, 저. 네, 매불쇼에서 우리끼리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네. 스터디 시간이니까요. 네, 할 거 하세요. 예. 예. 재판이라는 것은 나쁜 놈들을 잡아넣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맞잖아. 네. 아니 재판이 뭐야? 나쁜 놈들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 딱 형량 때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나쁜 놈들을 잡아넣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왜냐? 실제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목적이라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건 검사가 그냥 나쁜 놈들 수사해갖고 검사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왜 굳이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해? 맞잖아. 이상하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나쁜 놈들을 잡아넣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국가 폭력,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라는 거야. 오히려. 그게 재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제가 매불쇼에서 배운 겁니다. 네. 근데 그 되게 네.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정확해요? 이게 오. 저희가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오. 1학년 때 배우는 대형사사법의 원칙이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무죄를 추정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이제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건데 저는 그 변호사 수습을 할 때요. 이 선배들을 필드에 나와서 딱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교과서랑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야 형사 사건은 거의 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야. 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요. 선배 경험식으로. 변호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더 초기부터 붙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가르치는 건데 들으면 갸우뚱하죠. 아니 학교에서는 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배웠고 맞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웠는데 왜 현실에서는 다 거꾸로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켜켜이 쌓여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검찰권 남용 문제를 대통령께서 지목을 하신 건데 이건 국가 폭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상용이의 저 발언은요. 억울하면 재판 변론 잘해가지고 무죄 받아내지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거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에요. 네. 전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박상용이는 그거 그대로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맞아. 그럼 느낄 진짜. 거예요. 그러면 느낄 거야, 진짜. 당해보면 느낄 거예요. 그게. 당해보면 느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사람만 제한되게 잡고 억울한 사람을 걸러주는 게 형사사법 절차인데 네.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정말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나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숨 막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서 예. 엄청 길게 얘기했다고. 엄청 길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범죄에 한해서는 그래도 검찰이 계속 항소하고 상고해서 잡아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아니지요.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거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관심도가 높을수록 진짜 그렇잖아.
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목소리 걸걸했어요? 아니 너무나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진짜 맞는 텔레파시가 말씀입니다. 통했나 봐요. 저랑 그 생각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일치하죠. 예. 아니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이거 습관이야, 습관성. 동의를 안 하는데. 야,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바로 잡혀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바로 잡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로? 지금 아까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조금 그 규율하는 장치를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법률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 이 항소심에서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정치하게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요 검사징계법 이번에 그 개정이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이제 청구권자가 맞습니다. 됐거든요. 네. 이거 바로 잡으려면요 무리한 기소했던 검사들 전수조사에서 징계를 해서 걸러줘야 됩니다. 진짜 걸러줘야 그러니까 돼.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좀 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아하. 감시를 받아야 이제 검사들도 좀 몸조심을 하고 예. 이런 문제가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저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가장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네, 이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완화해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이거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래서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뭐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능성이 그럴 뭐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 측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미국계 대륙법계 등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법에서 이중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저 1.2%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그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있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 갖고 그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 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네.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아니 심판사 셋이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그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 분노 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이 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 때문에 사실관계 문제하고 이제 법률 문제가 좀 나눠 갖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억울한 과거에 사람은-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 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네, 이게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규정들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